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뭐 이런 카톡을 받았나요? 아니면 전화를 받았나요? 그럼 이제 사건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죠. 근데 문제는 사과를 할 용기가 나지 않거나 사과가 사과로 끝이 안 날 때, 혹은 잘못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과를 요구받을 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사과의 딜레마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일종의 난관이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상대방의 항의를 받았을 때 사과를 할지 말지, 나아가서 이미 사과를 했다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는 것인지, 사과를 하더라도 어떻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과의 문제, 들여다볼수록 꽤 복잡하거든요. 우선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표로 일단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면요, 사과를 한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상대방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고소가 저지되거나 고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이나 합의로 이어질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사과 행위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의미로 평가를 해서 중요한 감형 사유로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분들하고 제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사과 행위 자체하고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만약 처음부터 사과를 했더라면 고소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반면에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되기도 전에 급하게 한 사과는 혐의를 인정하는 격이 되어서 추후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이것을 방어해내는 것이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사과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는 있게 됩니다. 만약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무죄나 무혐의를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을 수 있겠죠. 이런 여지는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반면 범죄가 확실한 상황인데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2차 가해를 가한다고 판단을 해서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할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일종의 양날의 검인 셈이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은 가해자 스스로 먼저 하는 경우와 피해자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실무상 가해자가 스스로 먼저 사과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죠. 또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는 경우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사실을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는 피해자가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가해자의 사과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범죄에 연루되어서 항의를 받았을 때 사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라면서 굉장히 단편적인 기준하고 방향만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뭔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가 이제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쉽게 믿습니다만, 사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과연 그렇게 간단할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만큼 사실은 복잡합니다. 우선 사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연루된 성범죄의 종류하고 그에 따른 예상 처벌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총 3가지 수준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이 사과 여부하고 관련해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 중한 성범죄, 아주 무거운 성범죄, 이렇게 레벨 1, 2, 3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같이 표 한번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범죄 유형은 카찰죄, 일회성 카찰죄죠. 그 다음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공연음란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 장소 추행, 강제추행 중에서 좀 경미한 편, 기습적인 추행, 이례적인 추행,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았던 경우들입니다. 예상 처벌 수준은 초범이고 정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대체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이고, 만약 선처를 받는다 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것들이죠. 따라서 이 레벨의 성범죄에 연루가 됐다면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과자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물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거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다툴만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자존심을 세우거나 어설프게 부인하다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를 남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서 보다 빨리 대처를 해서 기소유예나 기타 형사처벌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가 있겠죠. 소위 전략적 인정이 통하는 레벨입니다. 두 번째 레벨은 조금 중한 성범죄예요.
이 레벨에 속하는 범죄는 강제추행, 중강제추행 같이 신체적 접촉이 있고 이것에 있어서 일종의 강제성이 수반되거나 횟수가 계속 반복된 그런 좀 중한 편에 속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법정형 자체에는 벌금형이 있더라도 최근 추세는 이렇게 중한 추행 사건인 경우에 정식재판에 넘겨져서 집행유예라든지 실형,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처벌 수준이 결정되는 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사과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좀 무거워지죠. 일부는 사실이지만 또 일부는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첫 번째 경찰 조사 전까지는 사과하는 것에는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나 방법, 횟수나 강제력 행사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나 주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이전까지 섣불리 사과를 해버리면, 혐의를 다 인정해버리면 향후 다툴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처벌 수준이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다면 그냥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레벨이라면 조사 이전에 미리 신고 내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는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CCTV라든지 목격자 같이 소위 빼박 증거가 있다면 본인이나 변호사를 통해서 철저히 좀 정리된 사과 내용을 좀 미리 전달을 하고 합의의 토대로 만들고 추후에 사과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실형 선고만큼 면하는 어떤 방어 전략을 써야겠죠. 사과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성범죄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장 극히 무거운 성범죄 유형입니다. 1레벨의 성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성범죄들, 그러니까 강간죄, 중강간죄, 유사강간죄, 그리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굉장히 중한 성범죄죠. 그리고 카찰죄 중에서도 굉장히 중한 사안들, 유포, 판매, 협박 행위가 좀 수반됐다거나 침입행위라든지 성적 적시심 유발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는데, 처벌 수준은 초범이든 아이든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법정의 조치가 굉장히 높아서 실형 가능성, 구속 가능성이 높은 범죄들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툴려지, 예를 들면 합의된 성관계였다거나 합의된 촬영이었다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는 사정들이 있다면 초반에 피해자의 항의에 무척대고 사과를 하는 것이 좀 우선시 된다기보다는 무죄나 무혐의 중심의 법적 방어권 행사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과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과 상의를 해가지고 양형 자료의 일환으로 신중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겠죠. 조금이라도 다툴 여지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겠죠. 법적 방어권이고 뭐고 염두에 둬서는 안 될 겁니다. 다툼의 여지가 많지 않음에도 부인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일찍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내가 부인을 하는데도 발부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해당 사건의 범죄 성포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님이 봤을 때 다툼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연루된 범죄의 무게를 모르면 이 사과는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른 사과를 통해서 사과를 원만히 해결하는 일종의 동아줄로 이 사과를 삼을지 여부는 성범죄 종류에 따라서 사과를 보다 우선시할지 아니면 방어권 행사를 보다 우선시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과를 해야 될까에 대해 살펴보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상황과 내용에 따른 기준이 있고 사과를 요구받은 시기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상황과 내용에 따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과를 해야 될 때, 안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목격자 같이 객관적인 물증이 좀 확실할 때, 빼박일 때 이럴 때 사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술에 취했더라도 자기가 어떤 선을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때나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기 전이라는 게 확실하고 조기 합의로 사건을 끝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일 때, 이럴 때는 사과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반면에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될 때,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주장하거나 내가 좀 억울할 때, 부분적으로라도 억울할 때, 이럴 때요. 근데 부분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을 때는 또 논의인 거죠. 당시에 뭔가 스킨십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당시에 합의나 동의가 있었는데 사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항의를 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사과하지 말아야겠죠. 고의 없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지만 강하게 항의를 받았을 때나 블랙아웃 등으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될 때 원칙적으로 속합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고의 없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지만 강하게 항의를 받을 때는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렇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라고 사과는 하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블랙아웃으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럴 때는 뭐 우선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기보다는 당황스럽다, 나도 당신 상황을 차분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답변을 좀 유보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죠. 그 다음 기준은 사과를 요구받은 시기에 따른 판단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고소 전, 조사 단계, 재판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사과를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 단계, 사과 직후부터 고소 전까지. 이 단계는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안 됐고 아직 고소가 들어가기 전 상태를 말합니다. 사과를 해야 될 때는 본인의 잘못이 명백하고 상대방 고소 대신 진심으로 사과 합의를 바라는 뭔가의 뉘앙스가 느껴질 때인 거죠. 뭐 그걸 못 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때 신속한 사과는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최고의 타이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소 전 합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요 단계를 말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인물협회 사과 요구에 잘못을 알면서도 소위 용기를 내지 못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반면에 이 시기에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왜곡되게 주장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흥분을 해요. 막 나를 몰아세울 때가 있거든요. 간혹 보면 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말해보라면서 유도신문을 하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이라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증거 수집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술에서 깬 지 얼마 안 됐는데 상대방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막 꼬치꼬치 묻고 항의를 하고 그래요. 근데 내 기억이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들은 무턱대고 사과를 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이런 경우라도 감정적으로 면피를 하기 위한 용도라든지 유보적인 태도로 사과를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과가 어떤 건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인데 조사 단계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고소 직후부터 경찰, 검찰 조사 단계입니다. 뭐 사실 가장 사과에 대해서 신중해야 할 시기인 거죠. 이미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시기입니다. 사과를 해야 할 때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 물증을 확인했거나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인데,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의사를 전달을 해서 형사상 합의의 초석을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 시기에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될 때는 내가 무엇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사과를 멈춰야겠죠. 유보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소장에 내가 모르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을 하고 변호인이 있다면 대처 방향, 뭐 무죄를 주장할 건지 혐의 인정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 전까지는 사과 요구에 침묵하거나 또는 부득이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 조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처는 바로 이 단계에서만 시한부적으로 유효한 내용이겠죠. 만약 상대방 주장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여지없이 뭐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침묵을 중단하고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사과 유보나 침묵은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 조언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유용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검사가 유죄 취지로 재판에 넘겨서 재판 중이거나 변론 종결 후에 판결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사과를 해야 할 때는 기록 검토를 마쳤거나 재판 말미 무렵에 다 하고 났는데 유죄 확률이 매우 높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실형이나 구속 가능성을 면해야 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거겠죠. 이 시기의 사과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판사에게 진심으로 좀 반성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줘서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으로 형량 자체를 낮추는 일종의 마지막 출구 전략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으로라도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겠죠. 반면에 이 시기에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거듭 계속해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상황일 텐데, 재판 막바지에 뭔가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피고인이 섣불리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합의를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기존의 무죄 주장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뭐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가 뭐 들통 날 것 같으니까 이제서야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증인신문도 나와갖고 자기가 진술을 하고 뭐 계속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계속 피고인이 부인을 해왔어요. 말미쯤 됐는데 피고인이 사과를 한다고 칩시다. 합의를 해줄까요? 피고인이 어떤 압박감을 느낀다면 반사적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다라는 확신을 점점 가질 겁니다. 그러면 굳이 사과를 받아주거나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겠죠. 따라서 끝까지 무죄를 다툴 거라면 이 단계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적인 조언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 판결문 하나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강간죄 사건 판결문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판결문 내용이에요. 밑줄 친 부분, 피해자의 항의 내용과 피고인의 사과 표현 내용 및 그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블라블라블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늠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관계가 있은 다음 날 가해자에게 날 성적 대상으로 봤냐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검사는 당연히 기소를 하면서 이 사과 메시지를 범죄 자백이라면서 강간죄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의 판단이 어땠을까요? 앞서 보셨다시피 법원은 대화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상대방의 진심을 몰라주고 성관계를 나아간 점에 대한 어떤 미안함으로 봤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을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사과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은 강간죄 사건이었는데 결국 사과를 했더라도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무죄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과가 번복이 가능하고 어떤 사과는 되돌릴 수가 없을까? 사과를 하면은 이게 무조건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불리해지는 걸까? 지금 사과를 안 하면 상대방이 더 화가 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 라는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사과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보기 쉽게 사과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첫 번째 유형의 사과입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어쨌든 미안하다, 일단 미안해, 뭐 이런 식. 감정적 면피형 사과라고 일컫겠습니다. 이것의 이제 그 법적 효력은 범죄 사실 자체를 자백했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법원에서도 이런 식의 사과를 했다 손 치더라도 성범죄 인정이라기보다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하거나 어떤 도덕적 결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사과로 해석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 가능성,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뭐 당시 상대방이 너무 화를 내고 흥분해 있어갖고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뭐 사과를 일단 한 거다, 성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수준의 사과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가능한 사과 유형은 이런 식의 사과인 거예요. 비교해서 볼 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너의 어디를 만진 것 정말 미안해, 뭐 그 행동 딱 찍어서 그거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과 유형, 구체적 자백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 효력은 최상단에 이제 가해자 본인의 입으로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뭐 일시나 장소를 포함해서 행위까지 인정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카톡이나 녹취록으로 제출이 되는 순간 완벽한 유죄의 증거라고 할까요? 자백의 보완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 가능성은 최하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무서워서 대충 맞장구 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댄다고 하더라도 뭐 법원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과할 리가 없다라고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주지 않겠죠. 요런 사과가 번복이 불가능한 사과 유형입니다. 그 다음 유형입니다. 뭐 내가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랬다면 미안해, 이렇게 한 발 빼는 듯한 사과 유형 있잖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해. 법적 효력 어떨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아까 전에 구체적인 자백 유형의 사과가 뭐 최상이라 그랬잖아요. 요건 한 중상 정도 됩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에 방점을 두고 싶어 하지만 법원은 그 뒤에 얘기 있잖아요. 미안하다, 잘못 인정에 방점을 둡니다. 뭐 기억이 안 나는데도 사과를 한 것은 묵시적으로 범죄를 인정한 정황으로 보는 거죠. 제가 여러 다른 영상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데 다툼 없이 모두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범행을 부인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다툼 없이 모두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인 겁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해, 뭐 이거는 미안하다는 쪽에 법원은 좀 더 방점을 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 가능성도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부인하기 까다롭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완전한 자백이나 인정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뭔가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다거나, 상대방의 어떤 유도신문에 말려든 정황,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너 나 만졌지 이런 식으로 수십 번 반복해서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사과를 했다가 일단 뭐 미안해 그랬다가 자초지종을 확인한 후에 가해자가 연락을 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재확인을 하려고 했던 정황,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는데, 아니면 술집 사장님이 그러는데 옆에 있던 뭐 김대리가 그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던 상황, 이런 것들을 카톡 대화 전문을 통해서 좀 입증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나마 부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형인데요. 요것도 사실 크리티컬한 부분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얼마 주면 고소 안 할래.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합의를 부탁한다. 원만하게 해가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의 말들. 그 대부분 그냥 합의를 하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잖아요. 요런 걸 그냥 통틀어서 그냥 합의 제시형 사과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의 법적 효력은 어떨까요? 상이죠. 최상까지는 아닌데 상 정도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는 감정 표현을 넘어선 거잖아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뭔가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쁘게 보면은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실질적인 자백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인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해요. 합의가 만약에 청사가 되면은 뭐 고소가 안 되는 효과도 발생하겠죠. 근데 운이 좋은 경우고 합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은 재판으로 갔을 때 이런 식의 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굉장히 큰 저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소전 합의라든지 합의를 먼저 제한하는 뭐 억울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합의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소전 합의 가능성이 없는데 객관적으로 이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고소가 안 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가지고 무작정 뭐 합의 시도를 한다거나 뭐 변호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본인이 직접 하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그렇게 됐을 때 결렬될 가능성에 대해서 늘 우리가 염려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결렬이 됐다면 그래갖고 합의가 안 돼갖고 부인하는 거라고 이렇게 재판부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반성 없는 태도로 보아서 괘씸죄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당하는 게 무서워서 돈을 주겠다고 한 것뿐이다 라는 변명은 사실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사과가 있다라는 것 살펴봤는데 이 유형을 불문하고 만약 내가 한 사과가 상대방 항의에 한두 번 정도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과를 한 거라면 어떻겠습니까? 유형을 떠나서요. 뭐 사과를 뭐 단순 사과, 뭐 면피용 사과든 뭐가 됐건 계속 사과를 계속해요. 뭐 알겠다고 하는데도 그 다음날 내가 뭐 불안하니까 또 사과하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막 안 달라가지고 본인이 뭐 그렇게 해야 안심이 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사과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과를 하면 자백을 한 걸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부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를 거듭 반복을 해왔다면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우리도 할 수 있고 경찰도 검사도 법원도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자, 머리가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용 한번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네 가지 유형보다 더 복잡한 유형의 사과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꽤 중요한데 앞서 정리한 유형 중에서 1번과 3번의 경계에 걸쳐 있는 매우 미묘한 순간의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면피하고 함정형의 경계, 꼭 미묘한 순간의 사과.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막 나열을 해요. 너를 언제 만났고 어제 술을 마셨잖아. 그리고 거기서 모텔에 갔어. 모텔에 갔는데 내가 누워있는데 너가 화장실 갔다 와서 뭐 옷을 벗기고 어쩌고 블라블라블라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항의를 했고 내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연락을 했고 한 거야.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과 요구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을 안 하고 찝어서 반박을 안 하고 피해자의 말을 듣고 별다른 다툼 없이 그냥 미안해. 이렇게 답장을 했다 칩시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상에서 정말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내가 내 입으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결론은 이건 역시 법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부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부인 가능성을 낮추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대화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봅니다. 묵시적 승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너 어제 술집에서 내 허벅지 만졌잖아 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억울한 경우에 무슨 소리 하냐 내가 허벅지 언제 만졌어 라고 반박하거나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거죠.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황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무런 다툼이나 반박이 없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답변을 했다면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열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가해자가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고 사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어도 피해자의 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실상 구체적인 자백형 사과, 번복이 불가능한 두 번째 유형과 다름없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조사나 재판에서 변호사가 맨날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내가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 달래려고 미안하고 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검사와 판사는 이렇게 대묻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자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지적하는데 진짜 그런 적이 없으면 뭐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고 뭐 사과부터 했냐 조목조목 반박을 할 문제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추가 질문을. 그럼 이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런 유형의 사과가 담긴 녹취록이나 카톡은 결국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가 항의를 하는데 엉덩이도 만지고 가슴도 만졌다. 너가 만졌어. 잘 알지. 뭐 사과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엉덩이하고 가슴이라고 특정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엉덩이는 안 만졌어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가슴을 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가해자가 내가 언제 엉덩이를 만졌어 라면서 엉덩이만 계속 반박을 해요. 엉덩이만.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한다고 칩시다. 근데 가해자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낄 때는, 만약에 가해자가 엉덩이도 안 만졌고 가슴도 안 만진 상황인데 엉덩이 부분만 집착해서 만약에 계속 반박을 했다 쳐요. 가슴은 언급을 안 하고. 그런 경우라도 의문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슴 만진 건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의문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안 했으면 둘 다 안 했다고 언급을 해주면서 펄쩍 날뛰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경황이 없어갖고 하나만 반박을 하는 경우라도 나머지 하나를 반박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실무상 있는 사례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답변하는 게 좋을까 보면은, 피해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막 나열하면서 항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대충 맞장구 치시면서 한 사과는 법정에서 묵시적 자백이라는 어떤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침묵이 아니라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거나 답변을 유보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당황스러운데 나도 당시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정도로 선을 긋는 것이 법적 방어권을 지키는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억울하면 하나 1번부터 10가지 사실을 막 주장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언급하면서 하나하나 아니라고 하던가요. 억울하면요. 뭐 그게 올바른 선택일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죠. 성범죄 사건에서 사과를 하면 피해자 감정 완화와 합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과를 안 하면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겠죠. 사과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이라면 단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선 내가 연루된 성범죄 유형을 나눠보고 죄 경중에 따라서 사과 전략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례적이고 경미한 사건일수록 다툼의 실익이 없을수록 사과가 우선시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사과를 요구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해서 사과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소 전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고소 이후라면 정확한 고소 사실과 물증의 확인 전까지 사과를 자제하고 침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사과를 부득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과의 내용에 따라 번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내용도 신중해야 하고, 이미 사과를 했다면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미리 가늠해보고 범죄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사과라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독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지은 죄의 무게를 알고 무엇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인정했는가가 중요하겠죠. 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천냥빚을 질 겁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사과라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잘못이 확실하다면 용서를 구하는 사과가 최선입니다. 반면에 억울하거나 기억이 없다면 섣부른 사과는 법적 자해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순간의 당황스러움에 휩쓸리지 말고 뭔가 순간에 잘못된 희망회로를 돌리지도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냉정함이 지금 이 시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